자, 다음에 이제 대선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이낙연 대표는 상당히 스타일을 구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밤에 이제 우리가 적구나라고 느낄 때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선이 굉장히 유리해졌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이해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의 민심의 흐름은 국민의힘이 좋다가 아니고 민주당이 뭔가 조금 더 개혁했으면 좋겠다 민심으로 있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 흐름이라면 개혁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정도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대선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한테 훨씬 유리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 앞서가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반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선거에 책임을 지고 이낙연 대표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입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이면은 저는 순망치한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뭐 그 후에 뭐 정세균 총리 등등의 이렇게 후보군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만약에 갑자기 이낙연 대표가 뭐 여기서 정치 이제 뭐 사퇴를 선언하거나 은퇴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대권 주자로서 후보 포기를 선언하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 혼자서 뛰는 구조가 될 텐데 그 구도를 민주당에서 과연 민주당에 있는 그 반 이재명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이야기는 선거 전에도 가능한 이야기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를요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분석하는 거 우리나라가 40이 진보가 있고 40이 보수가 있으면 그 안에 중도 20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거의 승리를 좌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쪽이 예를 들어 개혁이 미진해서 이게 중도가 우리 쪽에서 달아났다? 이 분석이 저는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 작년에 경제적인 그 다급함이 있는 세대한테 그런 층들한테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검찰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사냥개처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뼈다귀 하나 던져주고 야 저거 물어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냥개와 주인이 싸우는 것처럼 보인 게 너무 길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관심을 두지 말든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그냥 입법을 통과시켜서 개혁하는 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이에 그 내부 이제 주인하고 개가 싸우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 보였고 야 일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이렇게 소모적이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중간층이 저는 우리 쪽으로 이반한 상황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우리끼리만 뭉쳤더니 우리의 외연 확장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럼 내년 대선에서 우리끼리만 소위 찐 35 내지 40만 모이면 선거에서 51을 우리가 얻어서 승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민주당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잘못 짚으셨어요. 제가 말하는 개혁이라는 게 검찰 개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20, 30대도 호응할 만한 뭐 경제 관련한 개혁, 부동산 개혁 이거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미진했던 측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도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인 거잖아요. 좋아지는 쪽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소위 말하는 민생개혁에 더 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민생개혁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재명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대선판에서만 보면 아까 말한 그렇게 쉽게 움직인다는 20, 30대가 이재명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선거 전에는 그랬죠. 이낙연 지사가 선거를 잘 이끌어가지고 이낙연 지사의 지지율도 올라가면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건데 현재 일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낙연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타일을 구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런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 그건 싶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썼던 게 지금 양강구도였잖아요. 이 양강구도가 흐트러지면 기존 체제가 무너지면 실은 선두를 달리는 사람도 그 새로운 도전이 또 예상치 못한 도전이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선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은 누군가는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윤석열이 책임 안 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죄송하다 사과를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타격을 좀 맞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누구를 이낙연 대표를 좀 나쁘게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떤 약간 이제 지지도가 좀 떨어졌던 계기는 저는 뭐 작년에 박근혜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본인이 생각했었던 거와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태세를 좀 바꿔주셨다라면 저는 이번에 민심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까지 약간 소신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그게 소신이 맞고 그렇다라면 이번에 선거전에서도 굽신거리는 전략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 한 표를 주십시오라고 굽신하는 전략을 취했었던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의 점수를 좀 깎아 먹었던 것이 되었고 그것이 저는 약간의 그 젊은 층에 대해서의 아쉬운 감도 일부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누굴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다. 비판을 해. 그냥 이낙연 그 이제 전 당대표가 만약에 이제 이번 선거를 이겼으면 그 저번에 당원까지 개장해 가면서 이제 그 사고친 부분들 공천 안 내는 부분을 바꿨었는데 그게 이제 승부수가 아니라 승부사가 됐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를 이겼으면 이낙연 대표가 승부사가 되면서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원 당규 개정하면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거가 떨어져서 승부수는 띄었지만 결국 그 승부수가 도루묵이하는 승부수가 됐고 오히려 이제 정말로 대선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뭐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기타 후보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선거에 져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부분 수습하면서 이끌 사람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대선이라는 게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군으로 누가 좀 뜰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뭐 어떻든 간에 윤석열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안철수 사례 보면은 불쏘시개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뭐 원희룡이나 기타 등등 사람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사람과 좀 대척할 만한 민주당 후보가 누구인지 점점 더 좀 그게 좀 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젊다는 것 자체가 야 니들한테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뭐하냐는 질색성 표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역사는 잘 몰라. 국민의 힘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체감적으로 잘 몰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분석을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민주당의 표밭이었던 20, 30대가 민심 위반이 일어났다고 하면 개혁 미진에 대한 답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개혁이 잘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아까 뭐 또다시 또 언론 이야기로 가겠지만 상관없이 뭔가 힘을 줬는데 못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꼬라지가 나는 이런 상황으로 분석하는 게 일단 가장 맞을 것 같고 문제는 이 부분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의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참 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180석 몰아줬다고 하는 건 사실은 니들 마음대로 해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게 득표율과는 좀 더 많이 의석이 생긴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근데 이제 민주당 자체가 이제 못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조중동 눈치를 너무 많이 봐. 요건 진짜로 밀어붙여도 될 만한 거 밀어붙이면 논란은 생기겠지. 그 논란을 무릅쓰고서라도 뭔가 통과시켜야 될 부분을 통과를 못 시켰다고 하면 그게 욕먹을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60, 70대 이상한테 표를 너무 잘해가지고 표 받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조중동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논란거리고 민주당이 하면 뭐 독선, 위선 뭐 이렇게 막 갈 거니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도 확장보다는 난 정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개혁적 이미지를 더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70%를 먹기 위한 전략으로 가면 안 되고 51% 먹기 위한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 지금 상황도 그렇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진보가 51이라는 수치를 가진 적이 있느냐?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그 진보가 35 내지 40이고 결국은 10이나 15 정도로 우리가 끌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51의 구도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저는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반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시장은 지역적인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아성 TK와 PK가 이렇게 TK보다는 좀 못하지만 하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그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49석 중에 41석을 얻었던 곳에서 단 한 구도 우리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민주당이 정말 잘하고 있네. 민주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맞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다른 사람 의견이라도 개진하고 말할 권리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요. 우리 스스로 뭐 여기도 그렇고 재방송도 그렇고 어떠냐면 특히 댓글을 통해서 야, 그 얘기 하지 말아라.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춘변 말도 들어봐야 되고 유창희 씨 말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댓글의 주류가 어떤 거냐면은 야, 아닥해라. 너 아웃이다. 그러면 저는 외연확장 우리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민생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하지만 민생개혁을 통해서 외연을 어떻게 확장시킬지 저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 바보라 얘기거든요. 중도 바보들도 우리랑 똑같이 한 표입니다. 중도 바보를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아니 저 이제 아까 그 푸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개혁을 더 해라라는 거에서는 동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혁이 문제인데 예전에 개혁해라는 것은 대부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야, 민주주의 더 제대로 실현해라, 인권 더 보장해라 이런 개혁했다면 이번에 개혁은 보면 나 저기 어려운데 나 좀 더 돈 더 벌게 해줘. 나 일자리 없는데 일자리 만들어줘. 그리고 내 세금 뺏기는지 내 세금 더 많이 나가게 하지 않아줘. 그리고 좀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해줘. 나 시끄러운 거 싫어. 이런 개혁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일자리 만들어주고 안정적으로 경제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리를 하는데 시끄럽지 않게 정리를 해. 그런 노련함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스멀스멀 가스처럼 해야 된다고 조용히. 사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지도자가 대선 후보로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개혁,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게 어떤 가치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민생 개혁 말씀하셨는데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잘 살게 해주는 개혁해줘. 나 편안하게 해주는 개혁해줘. 이 정도 코드에 맞는 좀 후보가 나와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기승전 언론으로 전 욕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그동안 개혁을 못했냐?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진영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속 시원함을 느낀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 개혁을 하고 뭐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 뭐 했을 때 약간 쇼맨십을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홍보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자 몸살이기식 그런 느낌이 1년 동안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사법개혁에 좀 시간을 오래 길게 보낸 느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개혁도 했고 다른 민생개혁도 하고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을 한 400개인가 넘게를 추진했지만 언론에서 보여준 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서 사법개혁에만 주력한 것처럼만 보여주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돋보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조금 높게 평가하는 것이 본인의 그게 뭐 쇼맨십이든 뭐든 돋보이게 만들어주잖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민주당이 혹은 앞으로 나올 그 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도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약간 답답한 느낌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좀 가벼운 느낌으로 다가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저쪽에서는 180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선까지 오세훈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독선적이다. 민주당이 너무 독단적으로 막 밀어붙인다. 요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또 그게 2년 가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2년 상반기를 그렇게 보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민심의 시그널을 봐야지 국민의 짐에 선동돼버리는 순간 죽도밥도 안 되고 저는 정권 뺏긴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에 민심을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총선의 결과물에 대한 일종의 반전이죠. 속 내용이 어떻든 간에 민주당한테 그런 속 시원함을 못 느낀 사람들의 반란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맞겠죠. 물론 거기에 뭐 민주당이 뭐 이번 선거에 유책 사유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LH 사태 등으로 이제 언론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렇지만 그렇게 분석하는 게 가장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황 작가님의 외연 확장이란 부분은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뜬구름 같은 이야기예요.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건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만 맞아 하고 니들도 말 들어보기가 외연 확장이 아니라 정치 이슈 파이팅은 내가 그 분석을 수도 없이 해왔던 사람인데 소위 말하면 중도는 없다의 그 출발점에서 실제로 중도를 들어가 보면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샤이보수 하나하고 하나는 개혁, 좋은 일, 긍정적인 것에 반응하는 개혁적 중도가 있는 것이다. 그 개혁적 중도 층에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을 거고 일반 뭐 도시의 중산층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세상이 잘 돌아가네. 긍정적으로 잘 돌아가네.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길게 끌었던 측면 분명히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지금부터는 문재인 정부 끝나고 다음 정권 때까지 민생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불공정이라든지 LH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는 게 전 그 중도가 우리 쪽으로 오게 하는 가장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민주당이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는 민주당에 그 투표하지 않았다. 뭐 반대쪽에 투표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투표장에 참여하지 않았다. 저는 그 사람들은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보적 시각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4.15 때 우리가 48% 정도를 얻었고 그 지역 투표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약 42%로 얻어서 6%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형세가 저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착에서 중간에 있는 스윙 보터스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우리 쪽에서 떠나는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쪽은 그 왼쪽으로 갈수록 왼쪽 민주당으로 이렇게 그 극단 쪽으로 갈수록 그 사람들은 개혁에 대한 미진함을 비판할 수 있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 문제에 좀 천착하지 않았는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계속 그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는데 그게 민생 개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민생 개혁이 제일 중요한 지점을 지금부터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지. 먹고 사는 집이 개혁이 아니면 뭐가 개혁이에요. 자꾸 개혁하면은 뭐 제도 개혁, 시스템 개혁, 사법 개혁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다가오지 않는 개혁만 개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 부동산 문제 개혁하는 게 진짜 개혁이지.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엔 계속 발목 잡은 거는 국진당이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표출을 많이 못했다라는 것이죠. 민주당 자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긴급 뭐 추경을 평선했을 때도 취업이라든지 청년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국진당이 반대해가지고 대폭 삭감하거나 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좀 쇼맨십이 약했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 네. 되지 않겠냐. 정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분석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니까 다 뭐 틀렸다, 다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또는 정답이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다시 정리하면요. 어찌됐건 언론의 문제가 가장 커요. 언론과 포털의 문제. 이거를 이겨내지 않고는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 믿고 있다가 뭐 선거를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힘과 힘이 대결할 때 한 숟가락이라도 얹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유튜브 믿고 있다가 우리가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조선일보도 그건 못해요. 그건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래서 이슈 파이팅에서 진 거죠. 어찌됐건 진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이슈 파이팅을 나중에 어떻게 잘할 것이냐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핵심의 언론으로 들어갔을 때 어차피 지금의 언론들이나 포털이라고 하는 게 기득권 편먹고 있다면 결국에는 어떤 모양새를 내도 비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개혁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비판할 거란 말이에요. 그 소위 말하면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논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깨치고 나갈 것이냐는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장 원론적인 문제는 민주당 내부 지지층이 비판하는 거. 일부라고 할지라도 왜 개혁이 이렇게 미진해? 왜 이게 지금 막 밀어붙이지 못해? 180석으로 뭘 해? 요런 지점들을 해소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확장성을 갖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20대 청년인데 뭐 대출도 잘 안 나와. 근데 잘 사는 집구석에 같은 또래는 이미 상속받은 것만 해도 아파트 한 채가 있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기득권 편먹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 그 행위가 그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면 에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차라리 오세훈 찍겠다라고 찍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정도가 되려면 확실히 바꾸는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결국 민주당이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거의 기본적인 3대 구도가 구도, 뭐 인물, 이슈 이렇게 보는데 뭐 인물을 제외하면 우리가 이번에 구도상으로는 불리했죠. 왜냐면 1대1 매치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쪽은 뭐 야권 통합이라는 과정으로 반문재인 기치로 그 결집했었고 두 번째는 이슈가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이슈가 지금 터진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주택 문제에 대해서 개의지가 없었냐.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뭐 28차례 뭐 30차례 정도에 해당하는 주택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정부가 저는 그게 지극히 친서민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특징상 그 효과가 발현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물론 이제 초기에 공급 정책과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게 저는 그 뒤늦은 후회지만 맞다고 생각하고 그 LH라는 정말 폭발력이 큰 이 문제가 생김으로써 전체 선거 구도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언론개혁법 등을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작년에 그래도 저는 지속적으로 민주당 나름대로는 열심히 뭐 임대차 3법 등 그다음에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과 국회에서 일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국회는 원내교섭단체가 상대방이 있으면 이게 20석이든 30석이든 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야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 그러면 실은 민주주의가 그렇게 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번에 선거 패배로 우리가 질책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대안을 제시한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민주당은 이번에 잘못했어. 그래서 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반성해.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은 굉장히 좀 머리 아픈 지점이기도 해요. 이걸 분석하고 찾아내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 투표한 사람들이 속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미루어 유추해 보는 거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쉬워진 걸 수도 있어요. 다시 찾아오는 것도 쉽다는 거죠. 물론 약간 아주 근원에는 언론과 포탈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난공불락. 예를 들면은 박근혜 지지가 옛날에 막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막 30-40% 지지하겠다는 그 콘크리트 지지율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정치 잘하면 다시 돌아올 표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정치를 잘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일단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도저도 안 돼요. 또 좌고우면하게 된다고. 제 주장은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51%를 지지하게 만드는 그 전략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그 황 작가님하고 계속 그러니까 아니 그 부분은 어. 똑같은 거예요. 51%까지 가는 데까지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51을 만들지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1을 못 만들면 선거는 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대선. 이 지점이라니까요. 51이라고 하는 게 국민 51을 말하는 게 아니라 투표장에 나오는 50일이에요. 일단은.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그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어렵다니까요. 아니 개혁 성향에 자기 지지자들의 지지까지 맞춰줘야 돼. 아니 우리는 그 경험이 있죠. 외연 확장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원값이 국민 100 중에 35나 40밖에 없다니까요. 하지만 외연 확장의 경험이 과거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했던 4번의 선거에서 실은 우리 쪽이 아닌데 그 사람들 우리 쪽으로 끌어당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승리 요소와 지금의 패배의 요인을 우리가 한번 잘 분석해서 대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게 왜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었겠어요? 외연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찍었겠냐고. 기존에 있던 정치랑 다르게 바꿔달라는 의미잖아요. 개혁하라고 찍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미진하다 보니까 정반대로 야 니들도 보니까 LH 같은 거 보니까 물론 언론이나 포털의 문제도 있지만 보니까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네. 그러니까 더 나쁜 놈들을 찍게 되는 그 구조를 우리가 욕하기보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이게 진보들끼리 똘똘 뭉쳐 그런 차원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바꿔내는 과정 속에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는 게 외연 확장인 거죠. 제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권 잡는 과정에서 가장 잘하는 DJP와 연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JP는 빨간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손을 잡아서라도 정권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힘을 빌리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것까지 저는 고려해야 대선에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정권 잡고 나서도 장관 자리 거의 2분의 1을 JP 계열로 다 줬고요. 통일부, 그러니까 북한에 보낸 메시지도 강인덕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그리고 그 국정원장도 이종찬이라는 민정당 출신 그 정치인에게 국정원을 맡겼고요. 비서실장도 김준곤이라는 경북 울진 출신 민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판사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에서 이긴다는 게 그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악마도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야 쟤는 빨간색이니까 우리 당 안에 있어? 쟤는 탈락. 전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민주당에 투표를 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투표를 쉬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야 좀만 붉은기가 드는 애들은 다 탈락시키자. 우리는 고립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토론하시면 안 되죠.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외연 확장 시킬 것인가가 DJP 연합 같은 그런 구조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문제는 지금 서울에 관한 문제예요. 부산은 뭐 어떻다 치더라도 서울에 관한 문제는 뭐 DJP 연합이나 이런 식의 외연 확장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는 분석은 개혁의 미진성 때문에 민심이 이반했다라고 분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럼 이 상황에서 뭘 얼마나 더 양보를 해서 외연 확장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총선에 대한 일종의 반전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1년 정도 기다려줬더니 답답하다고 느낀 거 외에는 분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제1 전제로 포털과 언론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지. 여기서 지금 지역의 문제가 나와야 돼. 어떤 외연의 문제가 나와야 돼. 그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극우나 보수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중도에 있는 사람들 끌어오는 건데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결국 답은 개혁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이제 두 분 말씀 정리하면 작가님 같은 네, 경우는 정리해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 단합할 수 있도록 단도리 하고 이 외에 51%까지 외연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그 우리 경제 개혁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을 좀 잘 해결하자 이 취지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 같은데요. 왜 중간에 사회를 보세요? 그게 아니라 두 분에서 계속 이제 내가 똑같은 두 말을 분한테 불만인 게 그런 거예요. 네, 이런 네. 토론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개진하세요. 네, 네, 네. 심판 보지 마시고.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회자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잖아.
어떤 의견인지 말을 하시라고. 아니 그 똑같은 아까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개혁하라는 그 의사는 결국은 가치 개혁이 아니라 뭐 민주주의를 만들어 달라, 인권을 고양시켜 달라 이런 개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 해결해 달라, 내 일자리 달라 이런 개혁이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의 취지에 맞는 민주당 후보가 나와야 된다. 정답.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냥 왜 안 하고 아니 심판을 계속 보려고 했어요. 그래. 계속 했는데 똑같은 얘기들 계속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에 대한 토론 마무리 좀 하면 네. 결국 시작은 대선이었거든요. 네. 대선에서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앞으로 1년도 못 남은 그 대선, 그러니까 딱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지역구도 다 깨졌다고 봐요. 물론 뭐 일부 뭐 오늘 이번에 보궐선거 같은 걸 등을 보면 지역구도가 남아있긴 하지만 한 번 민주당 찍어봤던 사람들은 민주당 잘하면 또 찍으러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산은 뭐 지역구도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긴 해도 민주당 자체가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문제는 그 11개월 동안 어떤 후보가 국민들 마음을 얻으면서 다른 게 없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뭐 세상이 완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진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우리의 속사를 아니까 민주당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못한 측면 있지만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가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보는데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너무 개혁해가지고 민주당 안 찍어 하는 사람은 나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는 어떤 사람이 개혁적 이미지를 얻고 가느냐가 대선에 나는 결정을 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떠오르는 후보들 중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윤석열도 아니고 이낙연 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그래도 개혁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선점하고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선도 지겠네 하는 것보다 그 쉽게 넘어갔던 그 2030이나 스윙 보터들이 개혁하는 이미지에 정당을 떠나서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